자, 이번 시간에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1940년대, 마지막으로 1940년대에 활동했던 세 개의 단체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4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대충 분위기가 2차 세계대전이야, 대외적으로는. 일본은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할 때지. 그래서 2차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고, 맨 처음에는 일본이 이제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점차 갈수록 어떻게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패망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조선 총독부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최후로 독립운동을 수행함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면, 해방이 되면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 자, 그래서 독립운동과 함께 건국 준비 활동을 하던 시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0년대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독립운동과 함께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세 개 단체가 바로 요 단체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하나를 당연히 정리해놔야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그래서 이 단체도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활약했던 단체가 있어. 그게 이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야.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체를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먼저 이제 뭐가 나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시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맨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습니다?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해 정부 시기라고 하지. 상해 시기라고 하는 거지. 몇 년부터? 3.1운동의 영향이니까 1919년이겠지. 그 다음에 윤봉기 르거가 일어날 때까지. 1932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처음 공부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맨 처음에 했던 활동들이 바로 상해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봉기 르거를 계기로 상해를 떠나게 되지, 그 윤봉기 르거를 계기로 떠난 이후에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걸 이동시기라고 한다. 이동시기. 윤봉기 르거 32년을 계기로 1940년까지. 그래서 이동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기 때 30년대 민족운동할 때 중국 본토에서의 민족 협동전선 운동할 때 정리하신 거. 그게 바로 대략 몇 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다? 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이다. 그러다가 이제 40년 어디에 정착하냐면 중경에 정착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충칭이라고도 한다. 충칭. 이건 몇 년? 1940년에서 우리나라 이제 해방될 때까지. 1945년. 자, 그래서 상해 시기, 이동 시기, 중경 시기 이렇게 따로 물어보기도 한다고. 지금 40년대니까 무슨 시기 물어보는 거야? 중경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도로도 물어볼 수 있어. 702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지도 있죠? 그 지도 보시면 이게 바로 임시정부 이동로라고 돼 있지? 거기 상하이 거기다 색깔로 동그라미 쳐놔. 상해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화살표가 계속 간 거지? 왔다 갔다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서 끝에가? 충칭. 거기다가 또 색깔로 동그라미 쳐놔. 충칭이 바로 중경이죠. 자, 그래서 상해에다 거기다 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충칭에다 나 이렇게 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지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영역, 활동 지역을 화살표로 표시한 거야. 가 시기에 있었던 일은 하면 뭐야? 상해 시기에, 상해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야. 나 시기에 있었던 일은 중경, 충칭 시기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동 시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동 중간에 거기 한코우라고 있죠. 한코우도 색깔로 동그라미 쳐놔. 그거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지역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코우, 우한 거기는 김원봉 조선의용대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선 지금 40년대니까 뭐 중경정부에 대해서 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대 활동 내역으로 만든 것은 어디에 정착한다? 일단 중경에 정착합니다. 맞지? 충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당을 하나 만들어.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당도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좀 한 3번 정도 기억하면 돼. 무장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 만주한국독립당. 그건 한국독립군 지청천 그거. 쌍성보 전투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30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당도 한국독립당이라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40년 중경에서 김구등이 중심이 되어서 임시정부가 만든 당이 뭐다? 한국독립당.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40년에 나온다. 물론 이걸 주로 잘 물어봐. 근데 이제 이 한국독립당은 뭐가 통합한 단체래? 주로 우익이 통합한 단체인데, 김구가 30년대에 만들었던 한국국민당이라는 거. 그 책에 있어요.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재건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그렇게 돼 있지? 줄쳐놔. 조선혁명당. 요 3개가 뭉쳐서 뭐다? 또 한국독립당. 그래서 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어디에 정착했습니다? 충칭. 맞지? 중경. 그 다음에 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독립당. 그리고 무엇을 발표했습니다? 건국강령. 40년대가 어떤 시대라고? 건국을 준비하는 시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될 경우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방향을 제시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건국강령이라고 해. 그런데 이제 여기 한국독립당도 그렇고 건국강령에는 조소왕이 만든 무슨 이념이 수용되어 있다? 삼균주의 이념이 수용되어 있다. 삼균주의도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삼균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정당이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야. 그러한 삼균주의 이념이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야? 건국강령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야. 건국강령. 삼균주의는 뭐다? 거기 본문에 읽어. 균권, 균부, 균학의 이념이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균권, 균부, 균학의 이념이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야. 균은 평등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정치, 경제, 교육.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정한 앞으로 다시 세울 나라의 이 아웃라인은 뭐다?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삼균주의 이념이라고 해. 균권, 균부, 균학, 정치, 경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 요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이게 나오면 빨리 이거 삼균주의구나.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거구나. 빨리 알아두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 정착해서 임시헌장을 또 개헌하는 거지. 몇 차 개헌이다? 4차 개헌과 5차 개헌. 이건 미리 보셨죠? 상해정부 맨 처음에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임시헌장이라고 했는데 총 5차례 5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차, 5차 개헌이 몇 년대 하는 거야? 40년대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주석 중심의 무슨 지도체제라고 해야 돼? 단일 지도체제라고 해야 돼. 그전에는 무슨 지도체제였을까요? 집단 지도체제였지. 그러다가 40년대에는 무슨 지도체제라고 가야 돼? 단일 지도체제로 가야 돼. 그래서 주석에 김구, 그 다음에 부주석에 김규식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 상해 시기하고 이동 시기까지는 군대를 창설할 수 없었습니다. 왜? 중국이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중국이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932년이 이게 뭐지?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어떻게 지원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단초가 돼서 37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중일전쟁. 37년에. 중일전쟁에서 본토까지 일본의 침략을 당하자 이 중국 애들이 허용을 해준 거야.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당이 허락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몇 년 어디에서 40년 중경에서
정규 군대를 창설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한국 광복군이라고 한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해야 돼. 한국 광복군. 그래서 이제 40년대 무장단체 하면 요게 나와야 돼. 한국 광복군.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거야. 한국 광복군 누가 이끌었다? 지청천, 이범석 등이 이끌었습니다. 이 광복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했다. 대일선전포고문, 대일대독 선전. 이때가 어느 때라고? 2차 세계대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처해서 일본과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대일선전포고문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누구야? 한국 광복군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하고, 중국과는 국민당과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과 연합을 해서 연합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거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과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영국과 연합을 해서 한국 광복군이 어디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지금 여기 쓰는 거. 지청천, 이범석 줄, 대일대독 선전포고 줄, 국민당과 연합국과 연합,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 줄, 그 다음에 미국 특수기구 OSS와 연합을 해서 무엇을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했던 단체야. 그것도 반드시 줄, 그리고 별표. 이거 제일 잘 물어본다. 1940년대 국내 진입 작전. 실제로 한국 광복군을 국내로 투입시켜서 우리 손으로 한반도를 해방시키려는 사업 계획이었어. 자, 그래서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거기 703페이지에 읽기 자료 보시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입작전 계획과 무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지대장 이범석 등은 중국에 와 있던 미국군과 연합해서 광복군을 항공기나 잠수함으로 국내에 투입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로 하였다. 그래야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합작하여 국내에 침투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이들에게 특수 공작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공작 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출발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광복군의 한반도 내 실전 투입은 무산되었습니다. 자, 결론이지? 자, 그래서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야?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게 실현되지 않고 무산된 거지? 왜 무산된 거야? 투입되기 바로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본이 패망. 그래서 결국 무산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 백범일지도 읽어보세요. 반드시. 외적이 항복한다고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 그 참전할 준비에다 줄쳐놔.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여기서 참전할 준비는 뭘까? 그게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지금 그 투입되기 전에 봐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지금. 그래서 기쁘기는 하지만 수년간 참전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서 안타깝다라는 글이야. 그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 간의 발언권이 약화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김구의 이 글이 나오면 당연히 대한민국 입시정부 물어보는 거지. 몇 년대? 40년대. 그리고 참전할 준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국내 진입 작전 계획.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서? 무산. 그래서 그거 기억해두십시오. 자,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대에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단체가 일부가 흡수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30년대 중국 본토에서 활약했던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떻게 흡수된다. 근데 이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이거든.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원래 민족주의 세력이고 그래서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40년대 중경정부도 좌우 합작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요 정도.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 지금 여기 나열된 게 바로 몇 년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화북조선 독립동맹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화북조선 독립동맹. 누가 이끌었다? 김두봉. 주로 이 단체는요,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단체야. 화북지방의 조선 독립동맹. 누구? 김두봉. 근데 이 화북조선 독립동맹에서도 무장단체를 이끌고 있었거든. 그걸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거야. 조선의용군. 자, 그래서 40년대 무장단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40년대는 무장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30년대 4개, 그 다음에 40년대 무장단체 하면 누구? 조선의용군과 한국강복군. 그래서 40년대 무장단체를 지금 한 거야. 그거 두 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강복군은 임시정부 소속이고, 조선의용군은 화북조선 독립동맹이고, 근데 이 조선의용군은 누구와 연합을 했대? 중공군. 중국 공산당 군대. 중공군과 국민당 이러면 안 돼. 공산당 군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중공군과 연합을 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이때 중국 공산군의 부대를 뭐라고 그런다? 팔로군이라고 한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책에 있으니까. 팔로군과 연합해서. 중공군과 연합해서. 어떠한 전투에서 성과를 올린다? 호가장 전투 줄쳐놓으세요. 호가장 전투. 그런데 이 부대에도 이 단체 일부가 소속이 되는 거야. 어떤 단체다? 30년대 중국 본토에서 김원봉이 주도했던 무장단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일부가 흡수된다. 이거 미리 보셨죠? 조선의용대 할 때. 조선의용대는 원래 38년 우한 항코우에서 김원봉이 조직해서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무장활동을 했지. 그런데 40년대는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그것도 줄쳐놔. 그리고 이 세력은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가. 북한 지역. 그래서 북한의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세력이고 북한의 인민군으로 편성이 된다. 거기까지 줄쳐놓으시면 돼. 자, 이게 바로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은 44년 우리나라 해방 바로 직전 어디에서?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사람 여운형 그 사람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여운형 등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 여운형도 알아놔야 될 사람이야. 여운형, 김두봉 이런 사람들. 자, 여운형이 우리나라 해방 직전 국내에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 뭐다? 건국동맹. 이것도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좌우 합작, 줄. 좌우 합작의 성격이 띄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가 해방 직후에는 무엇으로 발전한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한다. 그것도 있죠, 책에. 줄. 그래서 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미리 보신 거야, 한 문장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는 해방 직전 무슨 단체가 계승된 겁니다.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 거기 책에 있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1940년대 마지막으로 세 개의 단체를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화북조선 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중에서도 40년대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1940년대 마지막 독립운동 했던 단체 3개.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현대사회로 가는 거야.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로 가는 건데, 따로 연습장에다 좀 쓰세요. 현대사회를 공부할 건데, 이제 현대사회는 이제 어떻게 크게 나눠져 있냐면, 광복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수립식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광복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바로 나라가 서지 못했다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38선을 계기로 남과 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갔지. 그래서 결국은 광복 직후에 나라가 한반도에 바로 서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어. 그래서 이때를 군정기라고도 해.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3년 후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한에서는 또 다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정부가 섰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45년부터 48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 먼저 정리해 갑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광복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수립식까지. 근데 미리 몇 개를 좀 쓰세요. 여기다가. 연습장에다 따로 쓰세요. 43년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나. 굵직굵직한 거 하면 쓰는 거야. 카이로 회담. 그다음에 44년은 조선 건국동맹. 이거 좀 전에 보셨지?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이 국내 비밀 결사로 조직한 좌우 합작 성격의 단체지. 그 다음에 45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는 해인데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라는 것은 얄타 회담. 그 다음에 45년도 7월 달에 포츠담 회담 내지는 선언 포츠담 이렇게. 그 다음에 45년 8월 초 정도, 8월 초인데 요때가 이제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때야. 대일전 참전 이렇게 써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광복을 맞이한 거야. 8월 15일. 요게 이제 우리나라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에요. 광복. 독립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5년 8월 17일. 그러니까 광복 바로 직후지? 요때 이제 중요한 단체가 나오는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 이걸 약칭해서, 현대사회는 약칭해서, 기니까 약칭해서 잘 물어보거든. 건준이라고 해. 건준. 자, 그 다음에 1945년 9월달. 9월 초라고 하자, 9월 초. 9월 초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약칭해서 인공이라고 돼, 인공. 그리고 요때 9월 초에 이제 뭐냐면 미군이 들어와. 그래서 미군정이 실시가 돼, 미군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개최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복을 전후해서 좀 정리해놔야 될 게, 한국 문제를 다뤘던 국제회담이 있어요. 당시에 한국 문제를 다뤘던 국제회담. 그게 대표적인 게 카이로야. 자, 처음은 카이로. 나중에 공부하실 거야.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야. 카이로. 그 다음에가 얄타. 그 다음에가 포츠담. 그 다음에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중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었나, 그거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볼 단체가 하나 있거든? 그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 약칭해서 건준이라는 단체 있지? 요 단체는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도 다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광복을 전후해서 45년, 어쨌든 결론 45년까지, 요때는 한국 문제와 관련되는 국제회담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정리해 놓으시면 요게 두 개가 가장 포인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704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 2차 세계대전 패망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은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일본을 패망시킬,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기회를 놓쳤지?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도 관련이 있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과 연합해서 실제로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해서 한반도를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 국내 진입작전 계획. 그게 무엇으로 무산됐다고? 일본의 패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방이 됐지? 그래서 해방이 됐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해방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대? 그것도 한번 줄 쳐놓으세요. 2번. 일본의 패망 직전 행정권 이양교섭 고출. 패망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았던 거야, 조선 총독부도. 그래서 몰래, 은밀하게 국내에서 활약하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은밀하게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였던 거야. 뭐냐면, 갑자기 일본이 패망되면 한반도에는 일본인들의 안전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민족 지도자들에게 협상을 한 거야. 일본인들의 안전 기국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 체제를 그대로 넘겨주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행정권 이양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조쳐놓으시고. 누구하고 누구? 송진우와 여운형 조쳐놔. 송진우하고 여운형. 근데 이제 송진우는 거부, 여운형은 그걸 수락. 여운형이 바로 이 조선건국 동맹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여운형이. 이렇게. 그리고 여운형은 일본의 행정권 이양 교섭에 응했단 말이야. 수락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광복 직후에 여운형이 바로 조선건국동맹을 이걸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나 실제로 이양되지는 않아.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광복이 된 이후에 무슨 선이 생기더라는 거야. 38선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38선은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비밀리에 결정한 이 가상의 선인데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킬 선으로 38선을 광복 전에 미리 미국과 소련이 비밀 협정을 맺었던 거야. 그 말은 38 이북은 소련군이 참전을 해라. 대일전에. 그래서 38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무장 해제시켜라. 반면에 38 이남은 미군이 무장 해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8월 초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먼저 군대를 투입한 거야. 자, 그래서 8월 초에 소련군이 밀고 내려온다. 그래서 38 이북 지역을 접수했다. 그래서 결국은 38 이북 지역과 38 이남 지역으로 분리되는데 38 이북 지역은 누가? 소련 군대가 점령을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한 달 늦게 9월 초에 누가 들어와? 미군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38 이남 지역은 어느 나라가 점령해버렸다? 미군이 점령해버렸다. 그 다음에 바로 나라가 서지 못했다 그랬죠. 38 이북 지역은 소련 군정이 실시되었고 38 이남 지역은 미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게 이제 광복 직후의 상황이야. 그런데 이때는 이미 무슨 체제가 시작이 된 거냐면 냉전 체제라는 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 냉전 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고 미군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였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황이 그래. 세계 정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냉전체제라고 하거든. 냉전체제. 그러면서 이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38선이 결국은 뭘로? 분단선으로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때 실시되었던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차이점을 조금 정리를 해놓자고요. 706페이지에. 미소군정의 시시 있지? 먼저 미군정이 나왔으니까 먼저 합시다. 미군정. 자, 38 이남 지역. 9월 초에 38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선포를 해. 뭐야? 미군정을. 그리고 유일한 합법 정부는 미군정입니다. 그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정은요, 조선인에게 행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해나가서 그걸 직접 통치라고 해. 직접 통치. 직접 통치를 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때 해외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표성 갖고 있던 단체가 있었지. 임시정부, 임정도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들어왔을 때 활동했던 게 인공이거든. 인공도 모두 미군정은 부인했다. 합법성을. 그리고 무슨 통치를 했다? 직접 통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군정은요, 조선 총독부 체제를 어떻게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통치에 활용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의 관리,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치에 활용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를 했던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미군정 시기 때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 소속 관리 경찰로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에서 다시 근무하는 그런 갈아탄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친일파 청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돼. 어쨌든 미군정은.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해. 그리고 미군은 궁극적으로는 내심 한반도에 친미 정부 될 수 있으면 친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겠지. 자, 반면에 소련 군정으로 간다. 소련 군정. 자, 소련은 8월 초에, 그러니까 미 군정보다 먼저 실시되는 거야. 왜? 8월 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소련 군정이 실시되는데 이 소련은요. 소련은 간접 정치를 해서 간접 통치. 뭐하고 대조적인 거야? 직접 통치하고 반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소련군은 조선인에게 일부 행정권을 이양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배경을 이해해야 돼. 이 당시에 해방 이후에 3.8 이남 지역은요,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야. 굉장히 혼란한 지역은 3.8 이남.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야.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야. 따라서 이 미군은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행정권을 쉽게 이양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한 거야. 그런데 3.8 이북 지역은 안 그래. 3.8 이북 지역은요,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었어.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3.8 이북 지역은 이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다 사회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로 다 통일이 돼 있는 거야. 유일한 민족주의 세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사회주의 계열이 장악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사상적인 대립이 있을 수가 없지 여기는. 사회주의화 되는 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에게 소련군은 마음 놓고 어떻게 행정권을 이양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당연히 친소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소련은 간접 통치. 그래서 조선인에게 어떻게 행정권을 이양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이야. 인민위원회.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 인민위원회 조직은 주로 누가 주도한 조직이냐면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조직이었거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행정권을 일부 어떻게 이양하는 정책. 그래서 간접 통치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북한 지역에서는요, 친일파를 배제했어. 친일파는 배제하면서 정권을 수립해 나갔다. 그래서 3.8 이북 지역에서는 친일파가 배제되는 일이 있었지만 청산되는 일이 이미 광복 직후에 일어나지만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냉전체제 영역으로 친소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겠지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간접, 직접 통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냉전체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3.8선이 민족의 분단선으로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70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 건국준비위원회 그거 줄쳐놓고 별표 쳐놓는데, 그건 좀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에 거기 남한의 주요 세력 있죠. 거기서부터. 해방 이후에 주로 정치 세력, 활동했던 정치 세력을 좀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주로 남한에서 활동한 주요 정치 세력을 정리해 놓는 거야. 자, 남한에서 활동한 주요 정치 세력은, 이것도 따로따로 좀 쓰세요. 먼저 우익은 민족주의 세력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일단 한국민주당 세력이 있어. 한국민주당 세력이 있다. 한국민주당 세력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 김성수, 송진우. 김성수,
송진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으로서 얘네들은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도 더 보수야. 보수우익이라고 해요. 보수우익. 얘네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요. 일제시대 국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야. 자본가 계급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친일파라고 지목받던 애들이 대다수 이 세력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한국 민주당. 그래서 보수 우익. 그래서 김성수, 송진우 나오면 뭐야? 한국 민주당 보수 우익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본가 계급이니까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간다? 김구. 그게 바로 한국 독립당이지. 한국 독립당 하면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한국 독립당. 김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임시정부, 중경정부 요인들이 이제, 강복 직후에는 없고요. 한 10월 말에서 11월 달, 요때부터 이제 귀국을 하거든. 귀국을 해. 그래서 한국 독립당 세력이 하나 활동하고 있었어. 요거는 중경정부 세력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다? 김구라고 한다. 김구, 이렇게. 요 세력 하나 정리. 그 다음에 이승만도 대표적인 우익 세력이지.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이승만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촉성에다 동그라미 쳐놔. 촉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 사람이야. 촉성자 들어가면 누구? 이승만도 이제 10월 달에 귀국을 하거든? 미국에서. 그래서 요 세 세력이 바로 대표적인 우익 세력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우익 세력으로는 요 세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라는 거지? 이 중에서도 이제 한국민주당 세력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 요 두 세력은 좀 특히 보수 우익이라고 하면 돼. 자, 반면에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으로는 누가 있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 20년대. 그리고 30, 40년대는 재건운동만 했는데 해방 이후에 다시 재건이 돼. 그래서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계열 누가 이끌었다? 박헌영. 따라서 이들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3.8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 근데 이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여전히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혼란한 적이었다고, 남한이. 그런데 이 이념적 대립 때문에 정보 수립이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지 말고 합작하자. 좌우 합작하자. 연합. 그래서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세력이 있어.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세력. 그걸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중도 세력. 그리고 중도 세력이 이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무엇을 지향하는 애들이다?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대변 사람이 누가 있다? 먼저 국민당은 누구다? 안재홍 계속 보셨죠? 일제강점기 때도. 이 사람 국내에서 활약한 사람이지? 국내에서.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지? 그래서 우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중도 우파라고 하는 거야. 중도 우파. 자, 그래서 국민당, 안재홍. 자, 그 다음에 김규식은, 그냥 사람으로 기억해놔. 민족자주연맹하고 관련이 있는데, 김규식도 사실은 이 임정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김구를 중심이라는 세력과 김규식을 중심이라는 세력을 조금 나눠지는데 이 사람도 좌우 합작을 지향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중도 우파라고 한다. 중도 우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여운형인데 여운형과 관련된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조선인민당. 여운형은 좀 많지? 여운형이 바로 이거 만든 사람이야. 조선건국동맹. 그 다음에 이걸 행정권 이양교섭을 수락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거를 이걸로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바로 여운형이란 말이야. 여운형이 만든 당이 인민당이고 이 여운형은 원래 사회주의 계열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도 좌파라고 하는 거야. 여운형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세력까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해방 이후에
국내 38 이남 지역에서 활약했던 주요 정치 세력이다. 그런데 38 이남 지역은 사상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지역이었다.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각 이념이나 어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계속 이런 용어가 나올 거야.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다.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다. 그래서 그때 자꾸 나올 거니까 한번 이렇게 반드시 정리해 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도 나올 수 있어. 김구나 이승만은 단독으로 물어본다. 세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 사람도 기억해놔. 안재홍, 김규식, 여운형. 요 5사람이 해방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걸 좀 나중에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뭐다? 북한. 북한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좌익이라 그랬지. 유일한 우익이 하나 있어. 조만식. 그 조만식 이끌었던 단체가 바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야. 줄여서 평남건준이라고 돼. 평남건국준비위원회. 평남건중 조선민주당. 없으면 쓰세요. 조선민주당. 그래서 해방 이후에 평남건준과 조선민주당 해방 이후 북한에서 활동했던 단체야.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다? 조만식. 좌익이야, 우익이야? 우익.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좌익이야. 다 좌익. 다 좌익. 좌익.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좌익이니까 이념적 대립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네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 이후에 38 이북 지역은 사상적으로 안정된. 그 이 지역에는 누가 들어왔어? 소련이 들어왔잖아. 따라서 누구에게 행정권을 이양할까? 주로 좌익이 주도하는 단체. 그게 이제 인민위원회란 말이야. 인민위원회라는 단체에 어떻게 해. 그리고 맨 처음엔 조만식도 어떻게 해. 이거 다 해체시켜버리고 일로 다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좌익 주도로 여기에 행정권 이양하는 간접 통치를 하는 거지. 인민위원회 조직.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좌익 세력에는요, 또 여러 가지 근데 파벌이 좀 있어. 이념적 대립은 아니지만. 김일성은 단독으로.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 갑산파라고 해요. 갑산파인데 이게 동북항일연군과 관련이 있어. 원래 김일성과 같이 활동했던 게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이죠. 일제시대 때 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무장단체 공부했죠. 이게 김일성이 주도한 단체지. 그래서 김일성과 함께 유교 활동했던 애들을 갑산파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련은 그 중에서도 이제 김일성을 지원하면서 김일성이 자기가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좀 분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연안파라고 있어요. 연안파가 바로 화북 지방에서 활동했던 얘네들 말하는 거야. 아까 지었구나. 화북 조선 독립동맹. 화북 조선 독립 동맹 소속 누구? 김두봉. 그래서 연안파 김두봉이라고 해. 그 다음에 소련파는 소련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어디로 해방 후에 들어갔을까? 38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다. 여기 소련파라고 해.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약했던 토착 세력도 있겠지 뭐. 토착 공산주의 세력. 그거는 아마 조선공산당 세력일 거야. 조선공산당은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한 통틀어서 있는 거야. 토착 세력. 이런 식으로 파벌이 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내에 파벌은 있었지만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에 비해서 남한은 파벌이 좀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어디에서 주로 나온다? 여기보다도 여기에 이 사람들 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세력에 대해서 사람은 5사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방을 전후해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소련군정과 미군정, 그 다음에 남북한의 각각 정치 세력들이죠.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정부 수립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갔느냐, 그걸 정리하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있죠? 거기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